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60대 남성이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사라지는 며느리 몰래 가져가는 의문의 봉투 그리고 새벽에 들린 충격적인 대화 내용. 과연 며느리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일어난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윤재혁은 오늘도 변함없는 아침을 맞이했어요.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하루 일과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낡은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이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져요. 김이 피어오르는 주전자를 바라보며 재혁은 습관처럼 찻잔 2개를 꺼내 놓아요.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 순자를 위한 것이에요. 아내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의 목까지 차를 준비하는 게 당연했어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올려놓아요. 사진 속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재혁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얼굴을 보여줘요. 손녀 지은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할아버지보다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어 보였어요. 며느리 서영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재혁을 챙겨주고 있어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진지 드세요라고 말하는 서영을 보면 재혁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영이 매주 금요일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벌써 몇 주째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서영은 아버님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라고 말하며 서재 문을 꼭 닫고 들어가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서재는 원래 순자가 즐겨 사용하던 공간이었어요. 책을 읽거나 손바느질을 할 때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곳이죠. 순자가 떠난 후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서영이 그곳을 사용한다는 게 조금 의외였어요. 재혁은 서재 문 앞을 지나가며 가끔 귀를 기울여 보곤 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무엇이 그리 오래 걸리는 걸까요? 서영이 서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아내와 관련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서영은 나오지 않았어요. 재혁은 혼자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서영이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왠지 조심스러웠어요. 식탁에는 늘 아내가 앉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빈자리만큼이나 며느리의 무심한 듯한 웃음이 어쩐지 서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서영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아버님 저녁 준비할게요라고 말했지만 재혁에게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서영의 눈가가
조금 빨갛게 보였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울었던 건 아닐까 싶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어요. 그날 밤 재혁은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무언가 알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였어요. 재혁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우연히 서영이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서영은 주위를 살피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봉투는 평범한 봉투가 아니었어요. 겉면에 한자와 로고가 찍힌 고급스러운 종이 가방이었어요. 재혁은 화분 뒤에 몸을 숨기고 서영의 행동을 지켜보았어요. 서영은 봉투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더니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서영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급히 시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뭔가 필요한 게 있나요? 네, 내일 지은이 도시락 싸줄 반찬이 떨어져서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까 본 그 봉투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서영이 외출한 후 재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서영의 모습이 보이자 재혁은 깜짝 놀랐어요. 서영은 시장 방향이 아닌 완전히 반대쪽인 지하철역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손에는 아까 본 그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재혁의 마음에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서영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문득 아내 순자가 남긴 돈이 생각났어요. 순자는 생전에 조금씩 용돈을 모아서 장롱 깊숙한 곳에 적금 통장을 숨겨두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라고 말하며 재혁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상금이었어요.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서영이 그 통장을 발견해서 알려주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모아두셨네요 라고 하며 재혁에게 통장을 건네주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재혁은 그 돈을 쓸 마음이 없어서 다시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어요. 서영에게 당신이 필요할 때 쓰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혹시 서영이 그 돈을 가져간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재혁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서영이 돌아온 것은 2시간 후였어요.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반찬 재료 사왔어요 라고 말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2시간 동안 시장에 다녀왔다 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의 물건이었어요. 게다가 아까 들고 갔던 그 봉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재혁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거렸어요. 계속해서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재혁은 용기를 내어 순자의 옷장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적금 통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옆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가 조금 이상했어요. 상자 안을 살펴보니 빈 봉투 하나가 구겨진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 봉투의 질감과 색깔이 서영이 들고 있던 봉투와 비슷해 보였어요. 재혁은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구겨진 봉투에서 희미하게 어떤 글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서영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겠지, 설마 서영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재혁은 봉투를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끝내 잠들 수 없었어요. 금요일이 다시 돌아왔어요. 재혁은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서영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설거지를 했어요. 하지만 재혁의 눈에는 서영이 무언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 보였어요. 오후 2시쯤 되자 서영이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도 잠시 서재에서 볼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재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서영이 서재로 들어가면서 문을 꼭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서재 쪽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재혁은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알아야겠다. 조용히 일어나서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서재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더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서영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서영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갑자기 서재 문이 덜컹하고 움직였어요. 재혁은 깜짝 놀라서 얼른 거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서영에게 들킬까봐 걱정되었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그 빛이 평범한 전등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촛불처럼 흔들리는 빛이었어요. 서영이 서재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재혁의 상상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날 밤 늦게 서영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분명히 한참 동안 울었던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저녁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서영이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서영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재혁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서영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준비할게요. 그날에 맞춰서 가져다 드리면 되죠. 4시간은 괜찮아요. 재혁은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서영의 통화를 더 자세히 들었어요.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통화를 마친 서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재혁이 살짝 쳐다보니 서영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날에 맞춰서 가져다 드린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날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재혁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서영이 뭔가 큰 문제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서영이 외출한다고 했어요. 아버님, 잠시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 거예요? 네, 볼 일이 있어서요. 서영은
또다시 그 고급스러운 봉투를 들고 나갔어요. 이번에는 재혁이 확실히 보았어요. 봉투가 꽤 두툼해 보였어요. 재혁은 창문 너머로 서영을 지켜보았어요. 서영은 이번에도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어요.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급해 보였어요. 2시간 후 서영이 돌아왔을 때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봉투는 어디에 갔을까요? 그날 밤 재혁은 잠들기 전에 혼자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서영이가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걸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재혁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서영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재혁은 오랜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어요. 화요일 오후에 재혁은 아내 순자의 오랜 친구인 박 여사를 찾아갔어요. 박 여사는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여러 집안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어머, 재혁 씨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박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박 여사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상담 좀 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재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서영이가 무슨 빚이라도 있을까요? 빚이라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재혁은 지난 며칠 동안 본 일들을 박 여사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고급스러운 봉투를 몰래 가져가는 일부터 시장에 간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일까지 박 여사는 재혁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심각하게 갸우뚱했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제가 직접 본 일이에요. 박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 참 복잡해요. 돈이 궁하면 시댁 물건도 몰래 가져다 판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특히 금이나 귀중품 같은 거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자가 남긴 금반지며 목걸이가 떠올랐어요. 서영에게 맡겨둔 귀중품들이 있었거든요. 설마 서영이가 그런 일을. 글쎄요, 요즘 세상이 워낙 각박해서 누구도 믿기 어려워요. 박 여사의 말이 재혁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서요. 금요일마다 서재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나오지 않고 전화 통화도 수상하고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특히 돈 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재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박 여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서영이 손녀 지은이를 재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에 재혁은 조용히 서영의 방 앞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서영이 책상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재혁은 용기를 내어 서영의 서랍을 살짝 열어보기로 했어요. 서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재혁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갔어요. 서랍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어요. 은행 서류들과 작은 상자, 그리고 낯선 명함들이 보였어요. 재혁이 서류를 대충 훑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손녀 지은이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진 옆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쪽지를 펼쳐보니 서영의 필체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에 쓴 것 같았어요. 재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영이 정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급히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고 재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영이 쓴 그 짧은 메모가 계속해서 재혁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서영이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까요? 재혁은 점점 더 깊은 의혹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토요일 새벽 4시경이었어요. 재혁은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집 위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영의 방불은 이미 꺼져 있었는데 소리는 분명히 다락방 쪽에서 나고 있었어요. 재혁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니 서재 문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서영은 분명 방에서 자고 있을 텐데 누가 서재에 있는 걸까요? 재혁은 더욱 조심스럽게 서재 문에 다가갔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려는 순간 안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런 일에 휘말릴 줄 몰랐어요. 아버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재혁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서영이 죽은 아내 순자의 이름을 부르며 누군가에게 사죄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그 사람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네요.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들렸어요. 재혁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서재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서영이 무언가 서류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서영의 손에는 낯선 남성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어요. 재혁이 눈을 찡그리며 명함을 자세히 보려고 하니 명함 위에 상담실장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 아래에는 회사 이름 같은 것이 적혀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와 서영이 연루된 건 아닐까요? 서영이 그 남자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재혁의 상상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치달았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이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제가 이 집안의 누가 될 줄 몰랐어요. 서영이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재혁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갑자기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재혁은 깜짝 놀라서 얼른 몸을 숨겼어요. 서영이 문 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재혁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내내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영이 도대체 무슨 일에 연루된 걸까요? 그 상담실장이라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서영이 아내에게 사과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요일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서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아버님 진지 드세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재혁의 눈에는 서영의 미소가 억지로 짓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젯밤 잠 잘 주무셨어요.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어요. 네, 잘 잤어요. 아버님은요? 저도 잘 잤어요. 하지만 재혁은 전혀 잘 자지 못했어요. 서영의 거짓말이 또 하나 더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서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재혁은 거실에 앉아서 서영을 지켜보았어요.
서영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영은 급히 손을 씻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준비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시간은 언제쯤 될까요? 재혁은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서영이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끄는 서영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어야 하는데. 재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영이 분명히 뭔가 큰 문제에 휘말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 집안과도 관련이 있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재혁은 혼자 산책을 나가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어요. 월요일 오후 서영이 지은이를 데리고 학원에 다녀온다고 나간 사이였어요. 재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재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안에 순자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책장에는 순자가 즐겨 읽던 책들이 그대로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어요. 재혁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서영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단서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편지 뭉치와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편지는 모두 서영의 필체로 쓰여져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본 순간 재혁은 숨이 막혔어요. 어머님, 그날 제가 병원에 더 일찍 갔더라면 어머님이 마지막 순간 혼자 계시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한 장씩 넘기면서 읽어보니 모든 편지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때문에 아버님이 더 외로워 보여요. 제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어머님이 계셨다면 아버님이 이렇게 쓸쓸하지 않으셨을 텐데. 재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영이 아내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니. 제가 그날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요. 어머님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마지막에 부르셨는데 제가 옆에 없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그날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순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재혁은 밭에서 일하고 있어서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서영이 혼자서 순자를 병원까지 모시고 갔지만 결국 순자는 재혁이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님께서 오시기까지 어머님 혼자 계시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아버님께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재혁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어요. 서영이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혼자 견뎌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더욱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매주 바쳤던 향과 촛불, 그리고 꽃을 사온 영수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날짜가 모두 금요일이었어요. 국화 한 다발 15,000원, 양초 5개 8,000원, 향 한 갑 12,000원. 재혁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서영이 매주 금요일마다 서재에 들어와서 아내 순자를 위한 조용한 추모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명함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상담실장이 아니라 상담 신부였어요. 성당의 신부님 명함이었어요. 명함 뒤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재혁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내가 이토록 못나게 의심했다니. 서영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혼자서 이런 일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서랍 맨 아래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가장 최근에 쓴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아버님께 말씀드릴 용기가 없어요. 아버님이 더 슬퍼하실까봐 무서워요. 재혁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서영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서영이 가져간 봉투들은 성당에 바치는 헌금이었던 거예요. 아내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재혁은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정리해 두고 서재를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제 서영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런 오해를 했다고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재혁은 거실에 앉아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 밤 재혁은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오해를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서영이 손녀 지은이를 재운 뒤 피곤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재혁은 천천히 서영에게 다가갔어요. 서영은 하루 종일 집안일에 지쳐서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서영아, 내 아버님. 재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서영이 고개를 들어 재혁을 바라보았어요. 미안하네, 그동안 내가 많이 오해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서영의 눈빛이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혹시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나 싶어서였을 거예요. 사실은 말이지, 내가 매주 금요일마다 서재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봉투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봤고, 서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서영이 급하게 변명하려고 했지만, 재혁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건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하고 있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감춰왔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당신 혼자 있었지, 병원에서. 네, 맞아요. 재혁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마지막 순간을 혼자 보냈다는 사실이 아직도 마음 아팠거든요. 그때 제가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혼자 계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서영이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영의 손을 잡았어요. 서영의 손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아버님, 내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생각도 못했네. 재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영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너무 그리워서 매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외로워 보이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어머님께 죄송했어요. 서영이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어요.
재혁은 서영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어요. 이제 혼자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정마류 아버님과 함께요. 그래, 우리가 함께 어머니를 기억하자.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고 있었어요. 재혁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지낸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성당에서 상담 받은 것도 어머님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였어요.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어머니를 그리워하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재혁과 서영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어요. 이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난 금요일 오후였어요. 재혁과 서영은 약속한 대로 함께 서재에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았던 서재가 이제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았어요. 서재 안은 서영이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아서 안에 순자가 살아있을 때처럼 깔끔했어요. 낡은 선반 위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순자의 사진 옆에 손녀 지은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같았어요. 서영이 작은 봉투에서 촛불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불을 켰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을 부드럽게 비췄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버님 모시고 왔어요. 이제 아버님과 함께 찾아뵐게요. 서영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재혁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재혁은 촛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은 여전히 내가 살고 있구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동안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 이 집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서영의 따뜻한 마음 속에서 그리고 재혁의 그리운 기억 속에서 서영이 작은 국화 꽃다발을 사진 앞에 올려놓았어요. 하얀 국화가 촛불에 비쳐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버님도 어머님께 인사드리세요. 재혁은 서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서영이를 오해했어. 이 착한 며느리를 의심한 내가 부끄러워. 앞으로는 서영이와 함께 자주 찾아올게.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서영과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오해와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지은이도 이제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 아버님이 매일 맛있는 밥 드시고 계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영이 사진을 향해 말하는 모습이 정말 순자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매주 금요일이면 재혁과 서영은 함께 서재에 들어가서 차를 올리고 작은 촛불을 켰어요. 때로는 순자의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앉아서 그리움을 나누기도 했어요. 아내의 부재로 남겨진 공허함이 이제는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어요. 서영의 따뜻한 마음과 재혁의 깊은 그리움이 하나가 되어 집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손녀 지은이가 물어보았어요.
할아버지, 이모, 왜 매주 금요일마다 할머니 방에 들어가요? 재혁이 지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가는 거야. 지은이도 할머니 보고 싶지. 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럼 다음 금요일에는 지은이도 함께 가자. 지은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다음 금요일에는 세 사람이 함께 서재에 들어갔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재혁과 서영이 지은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서영이 재혁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버님,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야. 마지막 촛불이 따뜻하게 타오르는 서재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순자도 분명히 함께 웃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집은 다시 행복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